안녕하세요. 관세법인 커스앤의 박서정 관세사입니다. 아,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번에 지난 11월에는 수출 통관에 관련된 강의를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3일에 걸쳐서 수출 통관에 대한 그런 개요, 수출이 뭔지, 수입이 뭔지, 통관이 뭔지에 대한 개념 위주로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첫날 갖게 되고, 두 번째 날에는 실제적으로 수출 통관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 수출입 기업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두 번째 날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수출 기업들, 특히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관세 환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FTA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폭넓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첫날은 이제 수출을 개요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접속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강의가 유튜브에도 한 2주 정도 게재가 되니까 시간이 있으시면은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쭉 들어보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번 3일 동안의 시간에서는 수출 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가 이 강의안이 한 60여 장 정도 되는데, 수입 통관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이제 좀 배제되어 있고, 수출 통관의 내용들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혹시 이제 보시면 제가 참조해서 넣어놓는 부분들이 이제 앞에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참조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많은 부분들을 용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거고, 우리가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목차 앞에 이제 참조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 페이지를 조금 좀 넣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워밍업 내지 개념을 잡고 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참조, 그래서 무역 관련 법규,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거나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무역에 관련된 국내 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러한 법들이 통관이라든지 무역 거래, 외국 상대국에 있는 거래 당사자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슨 내용을 규율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무역에 관한 3대 법규라고 하면 첫째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이 세 가지를 무역의 3대 법규라고 말합니다. 대외무역법은 무역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라고 해서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 전략물자, 산업설비 수출, 원산지 관리 등 수출입 제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기본 원칙이 물품의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경우라고 말하는 게 결국 수출입 제한 물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수출입 제한 물품인 경우 일정 부분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서 수출입 통관을 진행해라 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어떤 품목의 물품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수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용도로 운영되는 게 수출입 공고입니다. 이 수출입 품목 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가 수출입 공고인데, 이 수출입 공고는 HS 코드 분류를 기본적으로 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 실시 시간에 제한이 없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수출 기업이다 또는 이제 수입 기업이다라고 하고, 내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취급 물품들이 어떠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어떤 승인을 받아야
우리나라 국경 안으로, 관세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출입 공고와 또 비슷한 게 이제 통합 공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통합 공고는 주무 관련 부서마다 각각 그 개별 법령에 따라서 또는 그 이제 품목이나 수출입 요건, 절차들이 모두 상이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통합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것을 통합 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는 두 가지가 양자 모두 동시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HS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HS 코드라는 부분은 나중에 수출 신고하기 전에 체크리스트 해서 HS 코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후반부쯤 되면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 획득용 원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화 획득에 제공되는 이제 물품이나 용역 또는 선용품, 뭐 관광, 호텔 물품들을 수출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대한 규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들이 대외무역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략물자도 오늘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전략물자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수출 통관과 연관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관리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원산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 대외무역부에서 이제 원산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이제 상당히 많고, 그 규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산지 관리에 대한 규제, 대외무역법을 꼭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인데요. 외국환 거래법은 무역 결제,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역 결제, 돈을 외국에 송금하고 내가 물건을 수출하고 나면 그 수출 대금을 송금받고, 여기 무역 결제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외국환 거래법 역시 대외무역법과 마찬가지로 외국환 거래를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그 외국환 거래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되 단지 어떤 그 행위에 있어서는 등록이나 허가나 신고, 보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일정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환을 규제하는 이유는 국가 간의 부정 자금 이동을 방지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것도 방지하고, 그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 외환 수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인데요.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세요, 또는 허가받고 하세요라고 하는 일정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해놨죠. 이 외국환에 대한 부분들은 그 수출 초보인 경우에 많이 누락을 시키시기도 하는데, 그 절차를 그 사전에 해야 되는 그 절차를 누락시키기도 하는데, 이 수출입은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고, 외국환 거래는 이제 국내 거주자끼리도 외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 그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수출 초보 기업인 경우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누락할 수도 있어서 이런 필요한 절차가 누락됐을 때는 사후 보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기업 내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그 사전이나 사후에 이 절차를 반드시 철저히 이행하시는 그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과 이제 그 한 가지 더 무역 3대 법규라고 불려지는 법이 바로 이제 관세법인데, 물품 이동에 관련돼서 통관 절차에 관한 법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 통관에 대한 절차 해가지고 통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거의 이제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관세법은 절차에 관한 법규구나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에 대한 3대 법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이것들이 전부 무역을 에 대한 내용들을 규율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참조 사항으로 해서 넣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은 워낙 이제 좀 외국환 거래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라든지 가장 그 개념을 잡기 어려운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들은 이제 참조 사항이기 때문에 표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주자와 거주자가 외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이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원화 또는 외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 대상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원화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 대상입니다. 이 외환법규가 이제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의무사항을 좀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주성의 판단 여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역시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넣어놓은 페이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 통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도록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 것인데, 이 4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고 다시 4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통관이란 해놓고 이제 지도와 그다음에 세로로 그어진 관세선이 양쪽에 2개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커스텀스 클리어런스 해서 이제 통관을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화물의 국가 간 이동에는 나라마다 특수 목적을 위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고, 통관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에서 통관 절차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무역 절차의 시작과 거의 끝마무리의 통관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수출 신고 수리해서 선적하고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는 첫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또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물건들이 운송이 되어서 상대국에 도착을 하고 수입 통관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통관하고 난 다음에 수입자가 판매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은 거의 무역의 시작과 끝마무리 부분에 위치하는 절차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그 통관이라는 절차상에 서류와 실물의 합치 여부를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 통관 단계에서 세관에서 현품을 뜯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가 제출되는 서류와 실제 들어오는 물건이 일치하는지, 또 수량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가능 여부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대외무역법 말씀드리면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수출입 가능한 물품인지, 어떤 허가사항이나 승인사항이 있는 물품은 아닌지, 있다면 그 절차는 잘 이행했는지를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이 들고 나는 이러한 과정들이 국가 차원에서는 어쩌면 무역 관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정책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세선에서 지도상에 세로로 그어진 선을 보시면, 관세선이 이렇게 직선은 아닌데 보시기 그냥 편하게끔 가상의 선을 그냥 세로로 그어 놓았습니다. 우선 좌측에 외국 물품, 그 다음에 중앙에 내국 물품, 우측에 외국 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측의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을 통해서 내국 물품으로 관세선 안으로 끌어당겨지고, 우리가 윈칠이라고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수입 통관을 통해서 인치돼서 들어오는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절차를 수입 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국 물품을 수출 신고 수리, 수출 통관을 통해서 외국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절차를 수출 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 물품은 뭐를 외국 물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외국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국 물품은 우리나라 선박이 그는 이제 그 예외적인 건데 내국 물품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가 수리돼서 우리나라 안으로 관세선 안으로 들어온 물품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국 물품이고 또는 이제 입항전 신고 수리된 물품 또는 이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집한 수산물들을 내국 물품이라고 합니다. 이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에 대한 것들은 관세법상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관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 강의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특별하게 보세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관세법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 한 페이지만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장표인데요. 보세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따로 또 이제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이라고 관세법에 이렇게 통관에 대한 그 유형을 딱 규정을 해 놓았어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제 수출 통관,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통관, 그리고 이제 반송 통관이라고 하는 통관의 유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출을 준비하는 수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이 과정에서는 수출 통관과 반송 통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출 통관은 뭔지 알 것 같고 수입 통관도 뭔지 알 것 같은데 반송도 통관인가? 반송. 되돌려 보내는 것이 반송인데 그 반송을 왜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반송은 되돌려 보내는 것도 반송에 들어가고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수출 신고와 아주 비슷한 절차에 수출 신고에 가름해서 거의 수출 신고와 비슷한 동일한 그런 반송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내가 약간의 마진을 플러스한 후 그 물건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통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중개무역 물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그 이제 거래 유형을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첫 번째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수입 통관 후 내가 물건을 확인하고 다시 일본의 바이어에게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통관이 두 번 일어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수입 통관 한 번 일어나고요. 그때 수입 신고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까지 다 납부를 한 후에 내가 물건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 물건을 다시 수출 신고해서 내보내는 건데 이럴 때는 반드시 중개무역 수입했던 그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태 수출 신고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관세라는 것이 일종의 소비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건을 가져와서 가공 없이 원상태 그대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상태 수출 면허를 진행을 하셔서 원상태 수출 신고 필증에 근거하여 처음에 납부했던 수익관세 그 부분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일련의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러한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중개무역, 이 물건은 어차피 일본으로 보낸 물건인데 수입 통관하고 다시 수출 통관하고 냈던 관세 환급받고 이러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반송면허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보세구역에 물건을 넣어 놓습니다. 이 보세구역은 수입신고 대기하는 물건들이 있는 구역, 보세창고 같은 경우에 보통 그런 기능을 하는데 수입신고를 대기하기 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반송면허를 진행을 하죠. 반송면허를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 관세선 안으로 그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바로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절차도 간단하고. 그래서 이러한 반송해서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입해서 보세구역에 넣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송이라고 하고 이건 역시 통관의 일종이다라고 해서 관세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반송 신고 필증에 대한 그 참조 필증을 제가 36페이지에 넣어놨어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 일반 수출 신고 필증과 반송 수출 신고 필증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개무역에 대한 부분들은 반송이구나. 굳이 세금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넣었다가 수출 신고에 가름하는 반송 신고하고 바로 배만 갈아타고 일본으로 나가면 되는 면허가 바로 반송 신고구나 라는 부분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그 개념상 반송이라고 하는 것, 되돌려보내는 것 역시도 이제 그 반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관세법에서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계약 상위 물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문하지 않은 다른 A를 주문했는데 B가 들어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100개를 주문했는데 뭐 거기에 70%에 되는 수량밖에 70개만 들어왔다던가 어떤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계약 위반되는 물품을 모조리 되돌려보내는 또는 그 일부의 물품을 되돌려보내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위약반송이라고도 부르죠. 반송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케이스별로 이렇게 활용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것도 역시 이제 수입했다가 되돌려보내는 차원의 반송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식품을 다루는 그런 용기나 기구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반드시 검역이란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 통관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그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불합격 판정 나오는 물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불합격 판정 나오는 부분들은 통관 보류가 되는데 이러한 통관 보류된 물품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 역시도 반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상에서 이제 앞에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서 개념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외국 물품, 내국 물품, 그리고 수출, 수입, 반송, 그리고 뭐 보세구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개념을 잡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보세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잠깐 한번 언급을 해보면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입신고 수리 미필 상태, 그러니까 수입신고를 기다리는 물품, 아직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건들이 이제 많이 장치되어 있는데 그런 보세구역 같은 그런 그 외국 물품을 보관하는 외국 물품을 세관의 통제하에 두는 구역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세구역은 이 보세 화물이 일단 일정한 요건, 예의나 승인이나 허가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우리나라 관세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물품을 관리하고 세관의 통제하에 두고자 그러니까 활용하는 그 구역을 보세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종류로는 일단 뭐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FTA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FTA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직접 운송의 원칙이라는 것들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항이 있으면 바로 그 물건이 그 항공기나 비행기를 타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나 직항이 없어서 단순히 배만 갈아타고 나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과 화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가는 화물들이 보통 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적은 우리나라를 그냥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냥 거쳐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운송의 편의상 그냥 들렸다 가는 물건이구나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통관이라는 절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중에 이제 그 FTA를 설명드리면서 직접 운송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운송의 원칙은 단순히 그 물건이 환적되어 오는 경우에도 충족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나중에 FTA 부분에 들어가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관세선이나 지도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관세법상 외국 물품, 내국 물품들이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법상 외국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 신고 수리 전의 것, 아직 수입 통관이 일어나기 전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외국 물품으로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외국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우리나라 이제 그 귀국주의라고 해서 그 선박을 우리나라 영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박의 국적이 그 외국 국적인 그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된 수산물은 외국 물품이 되는 거겠죠. 관세법상 내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전부 내국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 선박,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도 역시 내국 물품이고 입항 전 신고 수리가 된 물품,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된 물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입 통관과 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배가 들어오기도 전에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수입 배는 아직 들어와서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입항 전에 이미 수입 신고 수리가 끝났다면 그 물건 역시 내국 물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된 물품, 이거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외국 물품에 해당이 되지만 수입자가 일정 부분, 그 물건 세금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을 담보로 세관에 제출을 하고 수리받기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수리전 반출 제도인데 그렇게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 받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해둔 거예요. 입항전 수리신고나 입항전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은 수입 통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게 외국 물품이고 어떤 게 내국 물품인지 조금 구분이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세제도가 있는데요. 보세제도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세를 유보하거나 또는 관세 미납의 의미, 보세가 아마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세금이 0%인 그런 무관세 물품도 역시 보세 화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세라는 의미가 반드시 관세 유보나 미납의 의미라기보다는 수입 신고 수리 미필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개념들을 좀 이제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보세구역의 이제 종류, 그래서 이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관세법상 3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 세관장치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검사장들, 세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보세구역들을 말하고요. 특허보세구역은 어떠한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허가되는 특허를 받은 그런 구역들을 말합니다. 뭐 물품을 이제 유치해서 보관하는 용도의 이제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보세 판매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면세점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들을 두 가지 이상 결합돼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에서 얘기하는 보세구역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관세법 아닌 다른 개별법으로서 자유무역 지구나 수출 자유지역에서 운영하는 보세구역의 기능과 아주 흡사한 그런 그 구역들을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패스라는 말을 아마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니패스는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이고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 환급 등의 모든 통관 포털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수출입 기업이다라고 하면 유니패스에 가입을 하셔서 인증서를 하나 발급받아서 유니패스의 기능들을 이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이나 수입 신고 필증을 이제 막바로 이제 바로 출력해서 사용을 가능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수출 신고 역시도 전자상거래인 업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 역시도 이제 직접 하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니패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유니패스가 관세청 통관 시스템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이 페이지, 5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B2B, B2C, C2C, CBEC 해가지고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B2B는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기업 거래나 또는 이제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 등이 정부 기관과 기업 간의 그 이커머스를 통한 물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 B2B, 기업 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B2C라고 해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에서 우리가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B2C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온라인 상에서 개인과 기업, 기업과 개인 소비자 간의 물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을 B2B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개인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스포티파이 같은 이제 음악 서비스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2C 해서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해서 인터넷 옥션 또는 플리마켓, 개인 소비자 간의 온라인 거래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내용은 CBES, 크로스바더 이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거래를 말하고 B2B, B2C, C2C 등 모든 종류의 그런 온라인 전자상거래,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그런 모든 종류의 거래 등이 국경을 초월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바로 CBEC의 범주에 들어가는구나. 크로스바더 이커머스에서 전자상거래 B2C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출 신고를 하고 그 물건이 국경을 넘어서 상대국 개인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경우 또는 그 기업에게 전달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그 통관이라는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많은 CBEC를 기본으로 전제하에 설명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간략히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틀려지는구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참조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용어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출은 뭐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첫 시간인 오늘은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그 제목, 그 주요 내용을 수출의 개요, 수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지금부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출의 개요, 수출에 대한 정의는 대외무역법에서도 해놓고 관세법에서도 해놓았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관세법상 수출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외무역법상에서 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해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이걸 바로 수출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보세 판매장에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역시도 대무역법상 수출입니다. 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해놓고 가로치고 외국인도 수출이라고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건설사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큰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뭐 철근도 나가고 뭐 그 중장비 기계, 굴삭기나 뭐 항탁이나 여러 중장비 기계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필품, 뭐 김치, 된장, 고추장, 안전모, 작업복, 장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컨테이너로 실어 나르는데, 그렇게 소비되는 물품 말고 그 내용 연수가 조금 이제 좀 길은 그런 중장비들 같은 경우에 그 건설 공장에 이제 업무가 마무리되고 나서, 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물류비를 들여서 그걸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기 뭐 현장에 있는 다른 건설사 또는 거기 해외의 그런 이제 그 다른 국적을 가진 그런 이제 회사나 개인에게 그 물건을 유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물건은 우리나라 관세선 안으로는 들어올 이유가 없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물건이 인도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2년, 3년 쓰다가 외국 건설사나 아니면 거기서 매수인이 생겼을 때는 바로 그냥 팔고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해서 수출이라고 봐주는 거죠. 좀 특이한 경우고, 외국인도 수출은 관세법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물건이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니까 대무역법상에서는 이걸 수출로 봐주고 수출 실적으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 또는 기업이 외국인, 아까 이제 외국환거래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용어를 말씀드리면서 이 구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비거주자,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외국의 어떤 기업이라고 예를 들면 그 기업에게 그 어떤 서비스,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해도 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무역법상에서는 이걸로 수출을 인정을 해주죠. 뭐 코로나19 그 이제 되면서 진단 서비스, 어떤 기업이 뭐 단시간 내에 코로나19를 진단해내는 그런 이제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 이제 어떤 기업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는 용역, 진단 서비스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공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무역협회나 이런 쪽에 계약서라든지 관련된 서류들을 구비해서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그 수출 실적 증명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용역 제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역시도 수출이구나.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 예전에는 불과 이제 뭐 10몇 년 전이겠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입할 때 뭐 CD에 담거나 아니면 뭐 USB에 담거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가
그 실제로 유체물과 결합이 돼서 이 물건들을 페덱스나 DHL로 많이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물건, 그 기술, 소프트웨어가 그 체화된, 결합된 그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과세하고 세금 내고 다 이래서 그것들을 받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암호만 치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경을 넘어서 어떤 물건이 오고 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그런 소프트웨어나 전자적 형태의 그런 무채물을 인도하는 것까지도 넓은 범주에서 수출로, 대무역법에서는 수출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진흥협회 이런 쪽하고 무역협회에서 수출 신고 필증, 그 이제 그 돈이 입금되는, 외화가 입금되는 그 입금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 실적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관세법보다는 상당히 다양하고 물건이 실제 우리나라 관세선 안으로 들고 나는 수출과 수입이라는 통관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화가 입금되는 그 결제일 또는 입금일 가지고 수출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보다는 대외무역법이 좀 더 범위가 광범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출은 이제 관세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유체물을 대상으로 과세하거나 규율하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세법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대무역법하고 그게 바로 다른 점이죠. 관세법상 수출이라고 얘기하면 대무역법상 수출이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조금 범위가 축소되는데 수출해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아주 간단하죠.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 수출이다. 그런데 이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바로 우리가 수출 신고라는 수출 통관의 절차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잠깐 이제 또 수출, 수입, 반송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반송에 대한 부분들도 중개무역과 연관돼서 예를 하나 들어드렸고 반송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관세법은 규정하고 있냐면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 구역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 반송이다. 주로 중개무역에서 많이 활용하는 통관의 형식이다. 그리고 위약 반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통관 보류된 물품을 되돌려 보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반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통관, 특히 수출 통관에 대한 내용은 수출자가 세관에 수출 신고하고 세관 심사 후에 또 피해, 서류 제출, 검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넣어놨는데요. 이건 아마 내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심사 후 세관 심사라는 요 절차에서 아까 제가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 말씀드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허가나 승인이나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요런 허가나 승인 사항을 이행했는지 요 세관에서 심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받고 그 필증을 가지고 이제 그 뭐 선사에 이제 제출을 하겠죠. 수출 신고 번호가 이제 수출 이행에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전산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운송 수단에 실어서 반출한다. 이 일련의 절차를 수출 통관 절차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대외무역법상 수출과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수입 통관에 관련되면 또 대외무역 법상 나오는 수입의 개념에 대해서 또 아까 수출과 비교하듯이 그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주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는데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흡사하다. 그러나 범위가 대무역법상이 조금 더 개념이 넓다. 그 내용 중에서도 이제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뭐냐면 관세법상 수출입은 관세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은 국경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들여오거나 또 반입이라고 얘기하는 끌어당기거나 반송하는 경우에서는 그 표현이 조금 다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참조사항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라서 일단 그렇게 조금 다르구나. 개념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좀 다르구나. 대외무역법상은 국경을 기준으로 하고 관세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상의 관세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출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이제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고유부호의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관 고유부호가 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외 직구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해외 직구 하면서 수입 통관을 아마 이제 그 해보신 경험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때 필요한 부분들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일인데 통관 고유부호가 그렇다면 뭔가? 통관 업무 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개인의 고유 식별 부호인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러 가면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걸 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무서가 사업자 등록번호로 기업 관리를 한다면 세관은 고유의 식별 부호인 통관 고유부호를 기본으로 실적 관리를 합니다. 수출 통관을 하든 수입 통관을 하든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통관 고유 부호고 수출 초보 기업이라든지 아직 통관을 해보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이제 관세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시면 관세사가 아마 통관 고유 부호 있으세요?라고 아마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는 그런 절차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세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돼요. 관세사에게 의뢰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관 고유부호 발급을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위임을 받았다라는 이제 위임장을 첨부해서 유니패스에 신청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뭐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해서 업무 지원으로 들어가고 통관 고유부 조회 신청해서 이제 그 플로우를 쭉 적어놨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뒷페이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화면이 유니패스, 여기 나와 있죠. 유니패스 화면이고요. 유니패스에서 직접 하시던 아니면 관세사에서 위임해서 발급을 받으시던 절차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아마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이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유니패스에 가입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 지원 메뉴로 들어가시고 통관고유부 조회 신청을 클릭, 사업자 등록번호에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칩니다. 조회해서 여기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관에 등록된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5번에 등록을 눌러서 나의 기업 정보, 상세 정보를 다 기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업체명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이시면 이제 법인 등록번호, 그다음에 그 영업 그 주소, 그리고 사업장 주소,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관련된 기업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 나가시고요. 기업이 직접 신청하신다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파일 첨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관세사에게 위임할 때는 위임장까지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하는 화면을 캡처 뜬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과 전달받은 위임장 두 가지 파일을 첨부해서 신청하는 그런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죠. 신청하고 나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소요되는데 이게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국 5대 세관에 이제 막 이제 그 배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담당 반장이 보고 신청해서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해 주게 되죠. 보통은 통관 고유부호가 한글 4자리, 뒤에 7자리 보통 이런 형식으로 발급이 되는데 만약에 상호가 명인무역이었다. 예를 들어서 명인무역이다 라고 하면 명인무역
해놓고 숫자 1년 번호 7자리가 붙습니다. 근데 상호가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 세 글자라고 하면 땡땡땡 세 글자 이제 상호 들어가고 뒤에 별표가 붙어요. 별표 그리고 숫자 1년 번호 7자리가 붙겠죠. 그런데 그 별표까지도 통관고유부호의 형식이라서 그거까지 포함돼서 통관고유부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절차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관세사들이야 이제 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월하게 하고 매번 이제 진행하는 업무다 보니까 혼자 하시기 좀 버겁다라고 하셨으면 통관고유부호 발급을 관세사에게 의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제 뭐 그 코트라 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수출 기업들, 수출 초보 기업들 지원하는 그런 그 경우에 통관고유보호가 없어서 이제 발급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통관고유보호 발급받는 그때도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이 통관고유보호는 이렇게 해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수출 통관의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 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혹시 HS 코드라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HS 코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의 통관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HS 코드입니다. 이 HS 코드는 이 페이지 가지고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HS 코드는 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해서 상품 분류 체계를 통일화하는 걸 HS 코드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3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종 물품을 그 HS 코드로 잡아나가는 과정을 바로 품목 분류라고 표현을 하죠. 국가 간에 이제 그 개요해서 중요성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국가가 거래되는 각종 물품에 대하여 세계 관세 기구가 WCO라고 얘기하는 그 세계 관세 기구가 제정한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에 의거하여 하나의 품목번호 HS 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이 과정을 바로 품목 분류라고 한다. 하고 품목 번호를 3번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제 실제적으로 기업이 관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 물건이 이러이러한 건데 이거 3번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HS 코드가 뭔가요? 라고 문의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HS 코드, 내 물건에 대한 코드를 부여받는 것. 내 물건, 내가 취급하거나 내가 제조하거나 내가 유통시키는 물건이 적어도 어떤 HS 코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HS 협약, 지금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요 약어로 우리가 보통 HS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HS 협약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상품 분류 코드가 HS 코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이제 HS 코드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 요게 앞에 2단위를 류라고 얘기하고요. 요 4단위를 호, 6단위까지 나와 있는 거를 소호라고 부릅니다. HS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 그러면 HS 코드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수입 통관 관련해서는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HS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관세율이 결정된다라는 거는 이제 세금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니까 세금도 늘어나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어떠한 HS 코드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냐, 관세율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수출 물품에 적용된 HS 코드에 따라 간이 환급액이 결정된다. 이것도 세 번째 시간에 그 관세 환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HS 코드에 따라 각각 금액이 결정돼 있는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수출하면은 얼마씩 환급받을 수 있는 그 환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환급액이 결정되는 부분. 또 FTA 관련해서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 거래 물품에 적용된 HS 코드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특혜 관세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S 코드가 이제 국가별로 이제 어떻게 틀려지냐면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뭐 지금 수입 통관, 간이 환급, 그다음 FTA 관련했는데 우리는 지금 수출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수출에 대해서도 한번 그 HS 코드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HS 코드에 따라서 수출 규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 이런 중요성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업무상 HS 코드가 분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런 각가지 분야에서 전부 다 착오가 생기고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절차가 다 엉켜버리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HS 코드를 확정하는 그 품목 분류 과정은 상당히 통관 과정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외국 환거래법도 말씀드리면서 사후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외환에 대한 관리는 기업 내부에서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도 그 절차의 방향을 잡아가 나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HS 코드를 분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HS 코드가 달라짐으로 해서 수입 통관에서 관세율이 바뀌어 버릴 때는 나중에 이제 추징세액이나 가산세까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HS 코드 분류가 잘못됐다라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HS 코드는 국가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이제 HS 코드는 HS 코드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 아까 이제 그 6단위 소호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세계 공통이고 뒤에 나머지 4자리 또는 8자리, 10자리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각국의 상황별로 맞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6단위까지 세계 공통이고 뭐 미국이나 EU, 인도는 8자리, 일본은 9자리, 중국은 10자리.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도 10자리 쓰고 있고요. 뒤에 4자리까지는 각국의 상황별로 맞춰서 운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는 HSK라고 해서 10단위, 10자리 숫자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7단위부터는 국가별로 임의로 세분하여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 HS 코드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HS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관세사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관세사들은 이런 HS 코드에 대한 품목 분류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이제 가장 정확한 그런 HS 코드로 품목 분류를 해드릴 수 있는 하나의 채널 창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니패스에 접속하셔서 이제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을 검색해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해도 요즘 물건 하나에 기능이 하나이거나 또는 재질이 하나이거나 이런 제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기능들이 이제 연결돼 있죠. 우리 예전에는 휴대폰에서 전화 거는 기능에 전화기로서의 용도만 썼지만 지금은 이게 조그마한 뭐 사진기도 됐다가 아니면은 컴퓨터 역할을 해서 하는 그런 이제 기록 장치의 역할도 했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부 다 이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다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물건의 주요 기능이 뭔지
이 물건의 HS 코드를 무엇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신상품도 많이 나오고 이런 물건은 처음이야라고 하는 물건들도 너무 많이 막 이제 나와서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에 대한 HS 코드를 관세사나 아니면은 유니패스를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조금 좀 애매하다. 그리고 분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이 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제도냐면 관세청 내에 이제 관세평가분류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신제품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HS 코드 품목 분류하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애매하다, 또는 결정하기가 어렵다, 또는 이 물건에 대한 부분들이 A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고 B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서로 부딪힌다라고 했을 경우에 경합세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 물건은 이 코드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준다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품목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이고 발급 기관이나 이 품목 분류를 해주는 기관은 바로 관세평가분류원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확정하여 회신받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출입 신고하려는 물품, 관세사나 수출입 물품 제조자나 또는 관세 법인, 그리고 통관취급법인들 해서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인데 만약에 보정이나 보완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기간이 20일 정도 늘어납니다. 보통 한 달 안에는 품목 분류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으실 수 있어요. 품목당 이제 수수료가 한 3만 원 정도 나오고요. 신청 방법은 제가 URL을 적어놨는데 인터넷으로 많이 요즘 신청하세요. 거의 인터넷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샘플 같은 경우 택배로 해서 평가분류원에 보내시면 거기서 샘플 받고 신청된 물건에 대한 이제 자료까지 다 첨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이 물건은 이 코드가 적당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효과는 이 물건이 당의 물건에 대한 세번보호를 확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수출입 통관 시에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받은 이제 회신지에 근거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효과는 3년간 유지가 됩니다. 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착오나 오류를 최소한도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품목 분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HS 코드에 대한 부분 수출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내 물건이 어떠한 HS 코드를 가졌는지 HS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자. 그 다음에 수출 거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출 거래 구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약, 계약 상위 물품, 원상태 이런 부분들이 바이어와의 거래 형태에 따라서 많이 조금 수출 신고를 진행하면서 코드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21페이지에 이제 기재해 놨는데요. 이거는 아마 내일 정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이제 코드별로 61번의 해외 투자, 69번 설비 수출, 산업 설비 수출, 아까 대목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79번 중개무역, 그 다음에 보시면 92번 샘플,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나갈 때 92번, 93번은 수입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위약 반송 내지 계약 상위 물품 반송 93번, 그 다음에 72번 수입 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 72번 해서 이 거래 유형별로 코드를 넣기 때문에 이 거래 구분
관세사한테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해달라고 의뢰하실 때 이게 거래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거래 형태에 대한 코드가 잘못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원상태 환급이던 위약 환급으로 진행돼야 되는 물건이 그냥 일반 수출 면허로 수출 신고 필증으로 발급을 받아버리면 환급 받으실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래 사안에 대해서 관세사와 충분히 의논하시고 적정하게 맞는 코드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래 구분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고요. 세관장 확인 대상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출 신고할 때 그 통관 절차상에서 어떤 허가나 승인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은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상에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거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전에 이행되지 않으면 통관이 보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관장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는지 이 부분도 아마 뒤에 가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선적 예정일,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선적하셔야 됩니다. 배나 항공기에 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선적 기일이 넘어버리고 이제 미선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출만 하고 직접 제조 않고 물건을 사입해서 이제 수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조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을 하시고 이 제조자가 계속 환급을 받아왔던 업체면 수출 신고 필증에 그 제조자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조자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경우 뭐 수출했을 때 환급은 뭐 제조자가 받는다. 제조자 환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수출 신고 필증에 누가 환급을 받을 것인지도 역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세사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놓고 사후에 정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수출 거래 구분은 이제 아예 정정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돼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관세사와 좀 긴밀히 협의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출 통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HS 코드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HS 코드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HS 코드를 요 이제 표로 이제 캡처해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나라 HS 이제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들은 총 21부 97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상품인 이제 농립축산물에서부터 뭐 화학공업 생산품, 경공업 제품, 기계류, 전자기기, 예술품 순으로 이 가공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품목을 배열하고 있고 이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세율이 좀 높아지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걸 원칙으로 이 품목의 성분이나 뭐 구성 재료나 용도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HS 책에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있겠죠. 내가 만약에 취급하는 것이 화장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33류에 해당되는 향료나 화장품 그 류에서 33류에서 내 물건에 대한 코드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류의 구분을 한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캡처해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SK라고 되어 있는 우리나라 관세율표는 총 10자리 단위를 숫자를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8525, 806단위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10자리 쓴다니까 이 뒷자리가 도대체 이제 뭔가라는 부분들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8525, 80에
뭐 3000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들어가는 세 번입니다. 그리고 8708, 8076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차량들이 이제 많이 분류되는 세 번인데 8076 한번 볼까요? 8076 하면 일반 차량, 8076 일반 차량이죠. 8076. 아, 차량은 8076구나. 그러면 8708 네 자리까지 보니까 이 8708은 차량에 이제 부분품 들어가는 세 번인데 그 중에서도 870895 뭐 에어백이나 그 부품들 중에서도 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870895까지 가면 그 차량용 부품들 중에서도 이제 그 에어백이나 그 부분품, 에어백의 부분품들이 들어가는 세 번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뒤에 네 자리까지 한번 들어가면 870895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00 해서 네 자리를 넣으면 그게 바로 에어백의 세 번입니다. HS 코드. 이런 식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앞에 두 자리가 류, 그리고 네 자리까지가 호, 여섯 자리까지 소호라고 해서 여섯 자리까지는 세계 공통, 뒤에 네 자리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자리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절차는 유니패스에서 이제 검색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 요 빨간 단에 키워드를 쳐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관세사에게 물어봐서 코드를 품목 분류를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셔서 부여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제 그 경합세번도 많고 해석의 여지도 분분하고 신제품이고 이런 기능의 물품을 그 신기능을 가진 물품은 처음 봤다.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과세평가분류원의 품목 분류를 의뢰하시는 방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세관장 확인 대상. 아까 잠깐 이제 체크포인트 상에 나와 있는 것들 중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페이지를 넣어놨는데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수출 전 수출은 수입에 비하여 제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품목 필요한 경우 어떤 필요한 그런 그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의 수출 전에 관련 기관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에서 확인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식약청에 수출 승인 받아야 운송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의 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도 의료용의 목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유통할 때는 함부로 유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출 승인을 받고 해라라는 부분이죠. 또 외국환 거래법에 해당되는 물건, 지급수단, 화폐 뭐 이런 부분들도 한국은행 총재나 외국환 은행장에게 뭐 그 신고하거나 확인받고 수출해라. 그다음 총이나 도금, 화약 이런 경우도 역시 경찰청장에 수출허가 받아라. 그다음에 요즘 사이테스라 그래서 이제 야생 동식물에 관련된 멸종위기에 관련된 그런 대상이 되는 동물들이 또 이제 국경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역시 수출허가 받아라. 문화재는 당연히 국외 반출에 대한 허가를 받고 반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함부로 반출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원자력 관리법상에서 핵 물질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전략 물자 관련된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핵 물질, 방사성 동위 원소나 방사선 발생 장치 같은 경우는 함부로 그 수출 신고한다라고 해서 그 면허가 필증이 발급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검역물품 있잖아요. 육류, 이런 고기류, 닭고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검역에 합격했다는 검역증명서 또는 이제 위생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세관에서 수출 신고하면 반드시 확인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수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 HS 코드별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수출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까 대무역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통관 단계에서 다 녹아 들어가 있죠.
이 개별법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수출 초보 기업이라든지 처음 수출하실 때는 상당히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절차를 누락하고 수출이 돼 버렸다. 수출 신고를 발급받았고 추후에 이런 절차가 누락되는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과태료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자나 기업의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전략물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까 이제 전략물자에 대한 부분도 대무역법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물자는 세간에 이제 그 수출 신고를 하면 전략물자입니다라고 해서 그게 딱 떠요. 전략물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그 통관 과정에서 이렇게 딱 떠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제 판정서를 가져와야지 이제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전략물자라는 게 뭐냐, 내 물건이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 전략물자라니까 꼭 대단한 것 같은데 전략물자하고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건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셔요. 그런데 일단 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물자라 하면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될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통과를 진행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 이제 그 컴퓨터, 우리가 이제 그 HS 코드에서 품목 분류하는 그 품목에는 컴퓨터를 컴퓨터로 하지 않고 자동자료 처리 기계라고 합니다. 그 컴퓨터 해서 노트북인가 컴퓨터를 해서 서버 뭐 이런 거를 신고를 했는데 전략물자라고 이제 딱 뜬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전략물자라고 해서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범주에 어떻게나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세관 담당자는, 세관 반장은 자가 판정서 가져오세요 내지는 사전 판정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내 물건은 이 전략물자하고는 거리가 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자가 판정서를 이제 화주가 그 수출자가 이제 열심히 이제 받아가지고 관세사한테 전달하고 관세사는 이제 세관에 그걸 제출하게 되는데, 자가 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략물자 관련 사이트에서 HS 코드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쭉 기재를 해서 기업 스스로 이 물건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서를, 자가 판정서를 발급받아서, 이건 즉시 발급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바로 나옵니다.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자가 판정서를 이제 그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그런 절차고, 이러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을 해야, 절장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가판정서를 제출을 해야 수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이 자가판정서와 다르게 이제 사전판정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 자가판정하기 곤란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인된 이제 판정 결과의 그런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물자 관련의 판정을 의뢰해서 사전에 수출 통관 진행되기 전에 사전 판정을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자가 판정은 사전 판정보다는 이제 절차가 오히려 좀 간단하고 쉽고 빠르지만 그 판정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하기 곤란하다면 사전 판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출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이 부분들. 오늘의 이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1시간 반가량 쭉 해서 기반을 다지듯이, 땅을 다지듯이 제가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는 부분들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여기 한 페이지에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 물건에 대한 HS 코드가 어떤 건지 사전에 알아보자. 또는 HS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내가 분류하거나 관세사에 대한 의견도 이제 좀 부딪혀서 이견이 있다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 거래 사안에 따라서 수출 신고 필증이 발급되는 그 거래국은 코드가 다 다르고 사후의 정정이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니 반드시 바이어와 그 거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형태에 따라서 발급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관세사와 충분히 그 이야기를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관장 확인 대상 너무 중요하죠. HS 코드에 따라서 분류돼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가 있으니 내 물건이 수출하기 전에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해당됐을 때는 반드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수출하도록 하자. 그리고 뭐 전략물자 사전 판정이나 의약품이나 위험물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도 그 행정 형벌의 대상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게끔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반드시 한번은 확인하자. 그리고 기타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선적 예정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선적일 예정일 안에 수출 신고 필증 을 발급하든 이제 그 수리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안에는 선적하도록 하자. 30일이 넘어버리면 과태료 대상이다. 그다음에 물품의 제조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물품의 제조자를 수출 신고 필증에 같이 기재해주고 그 수출 신고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환급액을 누가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관세사와 미리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서 알려주도록 하자. 이게 바로 수출 기업의 그 수출 통관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대외무역법부터 뭐 관세법의 그 용어 정리에서부터 뭐 외국환 거래법 뭐 이런 부분들 쭉 개념을 위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내일에 이제 실제적 들어가는 이제 수출 통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수출 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수출 통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제 그 필수 이제 구비 서류 수출 통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필증에 대한 예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B2C나 아까 이제 크로스바더 이커머스라고 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부분 수출의 개요 또는 수출 통관의 개념 체크 포인트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